제 이야기는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나의 첫 번째 결혼은 정말 답답함의 연속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너무 미성숙하고 멍청해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것인데 주변에 너무 휘둘리면서 살았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사업도 물려주고 했을 텐데 사실 아버지께서는 무남 동료 외동딸 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걸려있는 기대가 꽤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20살 중반이 되어서도 어리다는 틀 안에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의 사업에 크게 관여하지도 않았고 속사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첫 번째 결혼을 선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는 다름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나는 사업하는 중요한 거래처가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의 아들이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지만 거래처의 사장님이 내가 마음에 들면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며 선정을 주선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리에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서 결정을 잘못한다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너에게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내게 선정이 나가서 나의 부당한 처지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라는 말씀이세요. 아버지, 저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도 없어요. 제 이 나이에 시집을 가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회사 동료들이 모두 결혼했다는데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어떻게 키워져 왔는지 아시지요? 제 딸로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키워주셨는데 아버지를 위해 이 정도의 일도 못해주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동안 지불한 돈은 어느 정도인데요? 한 번이지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만나보세요. 상대 집에서 당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자리에서 부담 없이 나와서 제 질문에 대답하면 돼요. 그러려면 오시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엄격한 태도 때문에 그때는 특별한 선택지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 점차 기울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에서 일어서야 했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아버지도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으니 적당히 자리만 차지하고 계셨는데 나가라고 하셔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우리 남편은 학창 시절의 문제만 일으키고 공부를 소홀히 했던 한량 백수였지만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름만 올려두고 자리만 차지하며 월급을 받는 소위 도너가의 아들로서의 표본이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직원들이 몇 명 있다가도 계속해서 권리를 제압해 나가는 행태를 가져 과거의 경험들로 나는 회의감으로 불러올 수 있는 걸또. 이름도 없었는데 사장의 시야에서 나왔다. 좋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봤던 그 얼굴이랑 똑같아요. 아, 저도 소개받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나 그 집안 회사라면 조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저는 어차피 우리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서 제가 결혼하면 아마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을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매우 비슷해서 긴 여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혼 준비하고 싶어요. 그 말을 첫 만남 때 들었기 때문에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고 제 주장을 크게 내세우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따르리라는 제 인생에서 첫 반기를 들었나 다름없는 증거예요. 행동했던 것이거나 마련이었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이 자리가 아버지의 사업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자리임을 알아갔기도 했고 친정의 엄마께서도 신중하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안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거든. 정말
내가 눈을 감아 아버지를 위해 효도를 한 번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좋은 이미지만 심어준다면 우리 집안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거야. 그 말에 저는 이 한 번의 기회를 제가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각오를 했어요. 누군가에게는 대기업과 대기업의 만남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에게는 자금이 부족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댁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풀리고 있었으며 우리 집은 시댁에서 물건을 받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저를 팔았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물론 제가 스스로 팔렸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제가 팔려간 것 같아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집안 상황에 맞춰 포기하게 되었으며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갖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누가 봐도 화려하고 허영심이 가득 찬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는 몰랐지만 그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예상했죠.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분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것마저 거의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놀고 먹는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욕을 하며 모자란 놈이라고 힐난을 하는 모습을 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남편에 대해 한마디라도 나쁜 소리를 하면 즉각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낳은 아들에 대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는지요. 항상 분노를 터뜨리면서도 끝내 끔찍하게 사랑을 주는 것이었죠.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목숨을 걸고 낳은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나의 입을 통해 남들에게 말을 전하고 다녔지만 금이 오기가 싫어요. 내가 하나하나 보살펴 키워온 아들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우리 집안의 장남이에요. 우리 아들 다리에 상처 하나라도 나지 않게 절대로 요오던이야 해요. 키워준 사람으로부터 한마디만 해주면서도 자네가 우리 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 우리 아들이 울면서 말하길 당신의 눈물로 내 눈물을 흐르게 할 테니 알았지? 그가 결혼 전날 깊은 사단부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보통 결혼 전날의 부부는 어떻게 서로 화합하고 잘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법 아니겠느냐고. 무슨 문제든 10가지라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결혼식 전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느새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구나. 우리 아들은 여전히 어리광 부리는 어린애 같아서 결혼 준비 중단 없이 더 이상 걱정되곤 했지. 자리에 가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참견할지 막막하기 마련이네. 여자는 결국 남자의 어깨에 얹어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알아야 하는 법이란다. 내가 하도 걱정이 많아서 그러니 이해하렴. 무조건 우리 아들의 말을 잘 들으며 대답하지 말고 내내 함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친정에 가고 싶으면 명절 전이나 이후에 가야 하는 법이야. 알겠니?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건데 우리 집 규칙에 따라야지. 명절 당일에는 가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친정집에는 미리 이야기해 둘게요. 아휴, 명절 연휴 내내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지. 연휴가 길수록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내가 일손을 도와야 하지 않겠니?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출가 외인이나 뒷바라지 이외에 걱정해야 할 것은 아이를 가지는 것 말고는 없다. 저한테 무슨 조선시대에도 지키지 않을 것 같은 요구사항을 말하면서요.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서 미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한 결혼 생활과는 너무 달라서 어려웠어요. 이른 나이에 놀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시집을 가야 했던 게 억울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어디까지나 조선시대 양반 가문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라는 것이 더 답답했어요. 반항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제 결혼으로 인해 얻게 될 수익을 생각해야 했고 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결혼 생활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마치 노예처럼 대우받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모두 시댁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시댁에서는 우리를
집의 사업에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부려먹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더니 명절에 친척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 혼자에게만 허들의 일을 시키면서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대놓고 뱉었어요. 저는 우리 집에 팔려온 거지 뭐 가니 내가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는 며느리를 본 거나 다름없지 내가 생색 없이 하는 편인데 쟤는 말이야. 우리 집안 아닌 것만 면치 않은 며느리는 집 전체를 망치고 어디 길거리에서 다니는 사람처럼 하고 있을 거야. 지도 몰라요. 제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봤다 해도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서열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도 우습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서열을 만들어 서다른 사람들이든요. 친척의 며느리들도 저를 우습게 생각하고 부려먹으려고 누나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시댁의 힘이 무서웠던 것이었지 다른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이들은 모두 오징어 무침을 도와드릴 작은 손길로 쓸 거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양파 좀 까주세요. 채 썰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제가 당당하게 양파 까는 소쿠리를 내밀며 말했어요. 그래서 다들 괴로워하는 표정이었죠. 우리는 평소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군소리 없이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입 다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같이 할래? 식으로 말하니까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저희는 함께 모여서 양파를 까기 시작했죠. 의외로 손과 발을 맞춰서 함께 작업을 하니까 업무들이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양파를 깔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제 등에 손을 퍽 소리 나게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죠. 며느리들도 그냥 제 처지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대화도 몇 마디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얘가 양파를 까는 게 어려운 일이냐고 이렇게 말이야.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작업하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모두 양파를 까고 있나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다른 며느리들은 각자의 할 일을 보시라고 하시더니 친척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집며느리에게 가서 주물러 달라거나 어깨를 주물러줘라, 쉬어라 등을 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돈을 갖고 며느리를 귀찮게 하고 일을 할당하는 것도 하나하나가 너무 할 일이 많은 것 같았어요. 날씨 좋았던 날, 우리 부부와 시어머니께서 신중한 자리에서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한 학기를 두고 있잖아. 휴학했어요. 대학 시절 동안 어학연수를 못 가서 그게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휴학하고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는 너무 놀랐어요. 무엇이든 제게 상의한 후 결과를 내는 사람이 제게 사전 통보 없이 이미 휴학을 신청해버리고 어학연수 계획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러나 제게 어떠한 충고나 조언 없이 이런 고민을 소중한 시어머니에게 바로 털어놓는 것은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어학연수를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이런 거 학창시절에 해야지. 졸업해버리면 못하니까 라는 답변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비로 나는 얼마 드는지 알려줄래? 엄마가 돈을 줄게. 정말 고마워. 결혼해서 엄마 지원해 줄게. 끝인 줄 알았어. 다음 주에 계획한 걸 브리핑할 테니까. 약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치지 남의 자식은 가르치지 않겠어. 계획을 찾지 않고 잘 세우고 괜히 싼 거 꾸며지지 말고 알았어. 남편은 자신의 엄마한테 감사한다고 거듭 말했어. 그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어. 그런데 제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던 계획이었고 그 일에 대해서도 몰랐던 일이라 기분이 별로였어. 그때 집에 돌아와서 결혼 후 처음으로 싸웠어. 내가 휴학하는 걸 먼저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말없이 휴학을 할 수 있냐? 그리고 학년도 그래? 나는 먼저 너와 이야기를 나눈 후 어머님께 말씀드려야지. 나는 정말 너무 서운해. 나는 별 의도가 없었고 휴학 9회 언어연수는 원래 결혼 이후에 엄마와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아,
왜 서운하게 느끼는지 이해가 안 가온의 의도는 나같이 있는 자리에서 둘 다 처음 듣는 얘기를 했으므로 막연하게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 이해가 가면 좋겠어. 부리는 것은 혼자인가요? 같이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중요한 일을 먼저 상의하고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 서운한데 남편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남편과 소통이 되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그 논리를 서로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어학연수를 가는 날이 되었어요. 시어머니 신의와 함께 공항으로 가서 남편을 면회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복도 없지, 처가가 돈이 많아서 처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어학연수 비용도 안 떠맡아주고 외국으로 떠나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아이고,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시죠. 남편은 제 약간의 심사를 여겼던 것 같아서 그런 말을 그만하라고 어머님을 안심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이요, 엄마요? 사람들아, 조용히 해. 난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엄마와 아빠는 어제 인사를 나눴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도와주신 사람한테 용돈도 주시고 마시는 것도 챙겨주셨어요. 오늘은 어머님이 오신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래, 알았어. 누가 뭐라고 했니? 왜 갑자기 이상한 상황을 만드는지 모르겠네. 우리 아들 잘 다녀오라고 알려주고, 알았지? 아이, 엄마 이제 그만해. 왜 감정 상하는 말을 해? 나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세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집에 잘 들어가. 남편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급히 떠났어요. 그때 느낌이 확실했어요. 어머님이 제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신다는 거려. 결혼할 당시 제 아버님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 결혼을 하게 된 저를 받아들인 것 같고요. 저희 친정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도 어머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리 친정이 잘 살지 못해도 도리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잘 사는 시골집에 감사를 보는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 친정은 남편에게도 더 좋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차도 바꿔주시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실까봐 한약도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혼자 남아 계신 시어머님께 잘해달라고 하신 분들이시라 그런 분들을 오해하고 모욕당하니까 제가 억울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출국을 하려고 할 때 어머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신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앞으로 시골집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했어요. 역시 어머님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님을 좀 더 이해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요. 조수석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들어올 거니까 적적하고 외로워도 어쩔 수 없어요. 난 나름 잘 살아내야 하니까 남편이 없는 6개월 동안 나도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고 필라테스도 시작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남편을 덜 생각할 것 같고 시간도 빨리 지나갈 테니까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어머님이 자주 찾아오셨어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반찬을 해주신 적이 없으셨는데 반찬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물론 집에서 일하시는 아줌마의 작품이긴 할 테지만요. 저를 챙겨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한약 먹으라고 절 한의원에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셨어요. 혼자서도 잘하려면 먼저 몸이 건강해야 해요. 혼자인 사람들을 보면 자주 대충 먹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진다. 혼자일수록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네요.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살가운 관심을 주셔서 감사해요. 대충 먹지 않고 잘 챙겨 먹을게요. 우리 애가 없으니 내가 널 시험 중이라서 너를 챙기는 건 당연해.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다 말해주고 싶어. 나도 너와 서로의 애정을 모녀처럼 살고 싶어. 어머니의 멘트에 사실 소름이 좀 돋았어. 며느리와 모녀처럼 지내고 싶다는 말이 좀 뜬금없이 느껴져서 저한테 오만한 신경질을 낸 건 시어머니였어요. 저희 친정을 무시한 게 어머님이셨군요.
그런 일들은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친근하게 들어오시니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저한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여준 태도는 정말 엄마와 다름이 없었는데요. 병주 약 주는 건가요?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처럼 대하는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이 정도면 제게 무슨 부탁할 이유라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시댁으로 불렀고 아주 귀한 손님이 오듯 반갑게 저를 마주해 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고 식탁을 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지냈는데 걱정이 돼서 불렀어. 뜨끈한 밥이라도 먹이려고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아들을 타지로 보내놓고 내가 너 걱정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엄마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건 잘 챙겨 먹는데 운동을 해서 그런지 자꾸 살이 빠져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응, 아니야. 우리 집 아줌마가 오늘 신경 써서 차리셨다. 내가 했어. 먹어봐, 아주 맛있을 거야.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밥을 먹는 내내 재밌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저도 일상의 대화를 나누며 정말 즐거운 저녁 시간이 보냈어요. 음식을 다 먹으니 어머님은 후식을 준다며 저에게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그때 신우가 퇴근 후 집으로 들어왔고 간단히 손만 씻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잘 깎은 과일과 차를 내오신 어머님은 제 앞에 앉으셨어요. 무언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시는 듯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님 말이야.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어? 날 잡고 조만간 상례. 아마도 그때 남편도 잠깐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만날 수 있겠어요. 어머나, 형님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신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저를 잡으셨나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고 걱정도 되고요. 원래 결혼 전에 고민이 많다는데,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아이도 시집가면 큰 집에서 나 혼자 썰렁하게 살아야 하는데. 네, 너무 외로워서 이래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우리에게 신혼집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면 서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많고 감정도 상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싫어요? 옳게 잘 생각해봐야 해요. 엄마 집에서 살면 엄마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아이 생기면 애도 다 봐줄 거예요. 들어와서 사는 게 더 편해지겠죠. 우리 아이, 우리 엄마는 엄청 깨어있는 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생활 실정을 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어머님과 함께 살면 어머님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독립적인 성향이라 혼자 사는 것도 즐겁고요. 집안일도 좋아해서 무리 없이 잘 해결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혼자 사셔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마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설득하려고 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답변을 할 때 두 분께 혼란을 줄까봐 분명히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아졌어요. 지금 이만 먹고 돌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시누이가 곧 결혼하는데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 집도 우리 집 못지않은 집안이고 사잔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글쎄요. 예단 목록을 보내왔지 오니 줄줄이 별별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걸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요구를 했길래 어머님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좀 그렇죠. 한두 푼으로 끝낼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 신혼집 팔아서 돈을 융통해겠다. 아니면 너희 친정에서 돈을 좀 융통해 오던지 둘 중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서 시누이 예비시댁에서 받은 예단 목록을 저한테 내미는 게 아니겠죠. 저는 좀 의아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호화스럽게 생활을. 그 정도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 형님, 결혼을 할 때 우리 엄마가 도와줄 의무는 없지 않나요? 예단은 어머님이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자처럼 살아도 돈이 없다니요. 그건 벌써 너 시댁 재산을 노리는 거니? 그 돈은 주식에 다 묶여 있어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고 그 주식을 팔 수도 없어서 현금이 없어.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머님, 저는 우리 신혼집을 빌려내는 것도 우리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도 둘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우리 신집, 어머님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 둘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제가 산 짐들이 다 있는 우리 집입니다.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하지 말라고 하셨었지만 제가 혼수는 다 해왔잖아요. 어머님은 정말로 신혼집만 얻어주셨고 그러니까 집에는 손 안 대셨으면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딸이 시집 가는데 혼수는 해야 하지 않냐며 남들처럼 똑같이 좋은 브랜드로 혼수 다 해왔습니다. 그러니 저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서 시댁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뒤통수를 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년이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냐면서 아우 더러워.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점점 미운 짓만 해 어떻게 사람들을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필요할 땐 그렇게 알랑방귀 껴가며 꼬셔놓고 하더라고요. 이젠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인데 그때 너무 더러웠어요. 정말 이런 말을 저질렀을 정도로 잘못된 일이 있나요? 그날 밤에 상처받아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계속해서 울었죠. 그러는 중에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밤새도록 못 자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거든요. 제 기분을 짐작해서 전화가 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이런 대사를 하기 싫었지만 할 일이었기에 그날 어머님과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집 이야기부터 더러운 이야기까지 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 너무 의외와 상처를 받아서 쉽게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머님이 그런 말씨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 깊이 놀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기에 눈물이 쉽게 나오네요. 남편도 매우 놀랐을 거라 생각해요. 자기 어머니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던 모양새죠. 알겠어요. 저에 대한 태도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제가 모두를 설명하자 믿게 되었어요. 아침에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당신에게 그런 얘기 안 하라고 조심하라고 말할 것이고 집도 잘 정리할게요. 많이 속상하게 해서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할게요. 남편과 통화라도 하니까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모든 문제에는 대화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해지자 이상한 것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서 잠을 못 자는구나. 기분 풀고 눈을 좀 붙여보고 내일도 회사에 가야지. 나도 좀 더 자야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전화할게.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이 아닌가요? 아니야. 지금 거기 시간이 12시 정도인데. 아, 아니에요. 당신 말이구나. 자면 아침이 되니까. 그때쯤에 다시 전화할 거라고 나는 점심을 먹고 눈을 좀 붙일 거고 그 말이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이상한 느낌을 속속 들여 파헤칠 기분이 아니라 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쯤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마치 일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목소리도 쌩쌩하고 주변 소음도 꽤 들렸어요. 전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아, 그런데 주변 소음이 꽤 심하네. 지금 거기기 새벽이 아니야?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다니는 학원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영어도 하고 있어. 선생님들 목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그런 거군. 아, 그렇구나. 다들 고생이 많네.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산다니. 알겠어. 그럼 난 전화를 끊을게.
어서 쉬어. 무언가 이상했지만 그걸 잘 몰라서 콕 집어서 이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그대로를 믿기로 했어요. 남편 말을 믿어야지.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께서 우리 신혼집을 금매로 내놓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너는 신혼집을 금매로 내놨다. 벌써 집 불러온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하고 간다네. 전화번호 줬으니까 문을 잘 열어주고 그 집을 좀 깨끗이 치워놓고 잘 보여줘. 부모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어디에 가서 살라고요? 너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면 된다고 했잖아. 너는 사람 짜증나게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 제가요, 아니요, 어머님. 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시어멜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무슨 말을 했지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쳤어요.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요. 무슨 수모를 당하라고 분명 저를 괴롭힐 거예요. 그런 집에 저를 노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모르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시어멜님이 저에게 집 내놓았다고 한 일이 있던 며칠 전의 일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저는 다른 지역으로 친구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왜 자기가 아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면 자꾸만 눈길이 가게 되냐면 외모뿐만 아니라 체형과 자세까지도 남편과 너무 비슷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글쎄 너무 비슷하다고 봤더니 정말 세상에 제 남편이 맞았던 거예요. 여보 당신 맞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당신 토론토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여기서 왜 있냐고? 여보, 아니 당신은 여기 왜 있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못하고 왔어. 저를 알아본 남편도 크게 놀랐어요. 서로 길거리에서 반가운 인사도 안 하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 놀라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게 문제가 아니지. 당신이 여기 어떻게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한데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내가 이따가 숙소에 가서 연락해도 될까? 지금 바빠서 빨리 가야 해. 미안해. 내가 다시 연락할 건데 남편이 급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황급히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비싸고 좋아 보이는 차를 타고 말이에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놀라서 다리가 풀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자리에 털썩 앉아 말았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간신히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에 들어와서 눕는데 그때서야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학연수 안 갔냐고? 나 사실 학연수 안 갔어. 토론토를 갔지만 며칠 여행만 하고 다시 돌아왔어. 그 다음부터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고 무슨 알바, 뭐라고 다니는 거야? 왜 속였어? 차라리 그냥 집에 돌아와. 지금 어디에 있어? 그냥 집으로 돌아와. 사실 아는 선배가 일 도와달라고 했어. 원래 나는 금융 분야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선배가 새 일을 시작했는데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어학 연습을 한다고 엄마에게 돈을 융통했어. 지금 괜찮게 되고 있어? 조금만 하면 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당신도 모른 척하고 좀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줘야 해. 가족들까지 속여가며 이게 무슨 일이야.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그냥 금융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다 끝나면 알려줄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알았지 정말. 그날부터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생사 확인 정도로만 아주 간단히 인사했고 끊었습니다.
녹취론 어디에 있는지 걱정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가 꺼려했습니다. 그땐 시댁과 대화하기 싫어서 혼자서 끙끙거리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얼마 후 주말 아침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경찰이었습니다. 뭐예요? 경찰입니까? 경찰, 네, 여기 최동훈 씨의 집 맞나요? 최동훈 씨가 계신가요? 안에 계시면 부르도록 해주세요. 아니요, 남편은 집에 없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게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 동훈 씨가 사기 행각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금액이 엄청나서 수배 떨어졌습니다. 혹시 어디에 계신지 아시나요?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인간 별거 다 하고 다니는데 어학 연수 간다고 부모한테 돈을 받아가고 온 가족을 속였고 와이프까지 속였습니다. 한국에 있던 사람인데 일한다고 조금 기다려주라고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타 지역에서 줄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경찰에 따르면 해외에서 주가 조작 관련 교육을 받고 설계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사기를 치고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주 증권시장이 꼬여 있고 투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피해 금액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가요?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한테 집 가지고 신경을 쓰게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너 왜 집을 안 보여줘? 내가 안 보여주면 내가 일 처리를 못할 줄 알아. 집 안 보고 사기로 했다. 내 시댁에 들어와 살 준비해. 저는 그때 벌써 이혼 서류를 만들어둔 상태였어요. 남편을 만나면 이혼을 하자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 차례 협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도 안 해준다고 했고요. 소송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조정 이혼으로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신혼집도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날리게 되어서 제가 먼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으려고 조정위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었던 상태였죠. 이런 걸 꿈에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으름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참을 이유가 있나요? 어머님께도 예고를 먼저 해드렸어요. 어머님 신혼집을 금매로 팔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전시되게 안 들어갈 거고요. 남편의 일이 정리되면 그때 나갈 거니까 그때 마음대로 하세요. 조만간 아들을 뉴스에서 보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얘기하죠.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전화가 와서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저에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며느리 보기를 개똥으로 아는 시어머니, 저도 똑같이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아주 비교들 선사해주고 싶었어요. 자식 열보다 괴로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날을 위해 저는 이를 갈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남편은 도망갈 곳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화로 자기 숨을 꽃 좀 요청했습니다. 마련했었어요. 여보, 미안해. 그거 다 오해야. 내가 가서 설명할게. 이 위기만 잘 넘기면 되는데, 여보야, 나 숨을 곳 좀 정해줄 수 있어? 나 잡히면 정말 끝이야. 그럼 한 차례 경찰들이 찾아왔던 집은 어때? 우리 집은 아직 경찰들이 한 명씩 지켜보고 있어서 안 되고 어머님 집은 어때? 거기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남편은 제 말을 믿고 시댁으로 들어가 숨었고 저는 그걸 바로 경찰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그 모습을 봐야 할 것 같아서 회사에 반차도 쓰고 그곳으로 뛰어갔죠. 경찰들은 시댁에 들이닥쳐 남편을 체포해갔고 체포당한 남편의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졸도해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신우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키러 가더라고요. 가슴이 모에 확 얹힌 듯 했어요. 답답했지만 어머니가 그 정도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자식에게는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괴롭히던 자신이 정작 자기 자식이 경찰에 체포될 정도의 죄를 짓다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 행동은 부메랑처럼 되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니까요.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관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자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가조작으로 투자금 위치를 다룬 일을 왜 저질렀느냐, 이런 일을 왜 시작했느냐고 물었습니까? 돈을 벌고 싶었어요, 라고요. 제 엄마는 돈을 줬지만 제한된 소지금액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더 큰 돈을 만져보고 싶었어요. 제 엄마가 주는 돈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돈을 벌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이유였어요. 집에 있는 아이들은 더 큰 욕심을 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준 용돈이 한 달 월급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인데도 사람들은 항상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더 많은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발언을 듣고도 저도 모르게 이입을 했어요. 그 후 통장 내역을 보니 다른 사람의 월급 수준으로 용돈을 받고 있었지만 이게 부족한 것이었어요. 역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 욕심 때문인지 우리 엄마 때문인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손쉽게 용돈을 받아주니까 성격이 제멋대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더 많이 요구하면 더 받고 싶은 것은 다 이루어지게 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얼마나 항상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엄마 때문이죠. 엄마 때문에 살았을 테니까요. 정말 너무 생각이 어리지 않아요.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엄마 탓으로 돌릴까요? 거기서 정말로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냥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만 살았더라면 크게 힘든 일 없이 탄탄하게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무슨 인생 망치는 일인지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주가 조작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저와 조정이혼도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범죄자가 되는 걸 보고 무섭기도 했고 오만정이 다 떨어져 같이 있기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된 김에 제 몫을 받기 위해 조정이혼으로 갔고요. 제가 원하는 부분을 변호사와 잘 정리한 후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예전부터 말해왔던 것이라 그런지 수월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저와 그 집은 이혼으로 인연을 끊게 되었는데요. 속 시원히 남편과 정리하고 신혼집에 있는 짐을 챙겨서 일단은 친정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부모님께는 죄를 지었지만 그런 집에서 어떻게 수납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범죄자가 되었는데 아휴, 저는 절대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 벌금 등 그런 돈이 아주 상당했어요.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전 남편이 아닌 이전 시어머니가 지기로 했나 봐요. 신혼 때 돈이 융통이 안 돼서 며느리 집까지 빌 쓰신 양반이 이제는 그것들로 안 될 것 같으니 자신의 집도 팔고 명품들도 싹 팔고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아서 보상을 해줬다고 해요. 그 동네의 중고 명품점 사장님께서 전화로 전해주신 사실이에요. 아주 집에 있는 명품들이 다 우리 샵에 판다고요? 들어왔다 아주 난리는 아니지만 다 좋은 급들이 금방 팔릴 것 같아서 난도 저런 상황에도 나는 헐값에 팔진 않았어. 좀 찝찝하기도 했어. 그렇게 사모님 소리 들었던 사람인데 아이 너무 크게 몰락하는 것 같아요. 쎄요. 자기 딸 결혼시킬 때 예단비 부족하다고 며느리가 살고 있는 신우집까지 매수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금의 연민도 없어요. 쌤통 같아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머 그래요. 아찔아찔 자기도 마음 많이 고생했을 텐데 고생했어요. 지금은 이혼한 거 축하하고도 이미 동네에 그 사람들 모두 말종이 된 것 같은 소문이 짱 났잖아. 하지만 그때 아들이 체포되어 가셨는데 소문이 돌지 않으면 이상하겠네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예전 우리 신우는 어떻게 됐어요? 신우는 명품들은 안 가져왔어요. 예단비 부족하다고 해서 물건들을 팔아서. 알겠어요. 그 여자 정말 웃기더라. 처음에는 고가의 명품들을 모두 가져와서 나에게 팔았던데 근데 뒤로는 사기를 당했다고 하네. 아마도 남동생이 지금 수감 중이라서 이유가 그렇다는 것 같아.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 다시 돈을 가져와서 판 가방들을 다시 사야 하는 일이 생기지. 정말 대단해. 엄마는 지금 모든 것을 팔고 아들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누나라는 것은 그 가방에 착용한 지 몇 번째인지 다시 사야 하고 세상에 역시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이런 상황을 안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도 진짜 웃기네요. 가방을 다시 사러 가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시집간 집안의 중고 명품샵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사장님과 오래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남의 고생을 보여주고 난리를 피우고 나니 그 집안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건 정말 심상치 않네요. 고소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평생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놓고 가셨다고 하니까 완벽하게 몰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도 결코 건들지 않겠죠? 그런데 예전에 만난 시어머니를 다시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재산 분할 때문에 만나야 했었는데 그분이 깜방에 계셔서 전 시어머님 대리인으로 찾아왔어요. 예전에 만났을 때의 엘레강산 스타일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수수한 거였고 정확히 말하면 거짓꼴이었습니다. 잘 지냈니? 얼굴이 좋아 보이네. 재산 정리하고 비 아프게 나도 정말 궁핍하게 살고 있어? 우리 큰애 소식도 들었니? 밥까지 당했어. 내가 정말이 나이에 큰일 치르고 있다 보시다시피 나 돈 되는 물건들 다 팔아서 가방도 없어 이렇게 후배로 갖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씀이죠. 분할된 재산을 좀 더 줄여주시면 안 되겠나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법적으로 그 금액을 제게 주도록 결정된 사항이에요. 주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소송이 일어날 거예요. 그 정도까지 준비하세요. 아니, 안 주려는 게 아니라 아유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돈을 가져올게요. 하지만 오늘은 못 줘요. 어머니도 아들과 저처럼 숙박시설을 찾아다니고 싶지 않다면 빠르게 그 돈을 마련해야 할 거예요. 둘 중 누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랑은 다른 살림의 상황이에요. 재산 분할 내고 할 때가 아니에요. 소송 전에 돈을 가져오세요. 더럽게 행동하지 말고요. 그게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돈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 돈 문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탐내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돈에만 집중하다 보면 삶을 망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